중국 유력 가문의 학부모들이 독일의 한 고등학교로 찾아가 심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재력 영향하에 놓여있던 선생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데요. 결국 한 선생님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라고 해요. 독일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은 한국에서 국제법 전공을 위해 유학을 왔답니다. 저는 한국과 관련해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적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우리 반은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올해 우리 수학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아침 조회 시간 토르스텐 선생님의 질문에 교실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학년, 우리 독일 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해외 수학여행이 드디어 저에게도 찾아왔었거든요. 저는 법조계 집안에서 자라 저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항상 반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었죠. 이번 수학여행도 제 진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이 좋을 것 같아요. 앞자리에 마리아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어요. 아니, 일본이 최고지. 옆자리에 루카스가 반박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어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었죠. 뻔했어요. 매년 우리 학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같은 G7 국가 중에서만 골랐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요한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평소 한류에 관심이 많던 요한나의 제안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토르스텐 선생님이 안경을 올리며 요한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흥미로운 제안이네. 왜 한국인지 이유가 있니? 요즘 BTS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 오징어 게임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요한나의 말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었죠. 맞아요. 저도 한국 음식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강국이잖아요. 삼성, 현대, LG.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조용한 톰이 난생 처음 의견을 내자 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말도 안 돼. 류웨이, 리밍, 장신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반에 있는 3명의 중국 출신 학생들이었죠. 그들의 부모님은 독일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유한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런 작고 의미 없는 나라에 왜 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던 곳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류웨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맞아,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중국에서 모든 걸 배웠잖아. 리밍이 거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금도 분단국가야. 위험할 수도 있어. 장신이 덧붙였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혹시 그들 말이 맞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었죠. 얘들아, 그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야. 토르스텐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었죠. 몇몇 학생들이 중국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아,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전통적으로 우리는 G7 국가로 갔잖아. 같은 말들이 들려왔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즘 독일에서도 한국 문화가 엄청 인기잖아요. 소피가 말했어요. 맞아요. 제 동생은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어요. 마틴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K-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 밤 봐요. 클라라가 수줍게 고백했었어요. 3명의 중국 학생들은 코웃음을 쳤었죠. 문화? 그냥 유치한 아이돌과 뻔한 드라마잖아. 중국 문화가 훨씬 깊고 오래됐다고. 토르스텐 선생님이 손을 들어 토론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으로 나와 분필을 들었어요. G7 국가들도 좋지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한나의 제안처럼 한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잖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류웨이가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란다. 토르스텐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평소 공부에만 집중했던 저에게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었죠. 그럼 공정하게 투표로 정해볼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찬성이요. 요한나가 크게 소리쳤어요.
토르스텐 선생님은 칠판에 후보곡들을 적고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 하나만 적어서 제출해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는 저에게는 법의 본고장인 영국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영국이라고 적고 접어서 통에 넣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한 명씩 자신의 표를 던졌었죠. 3명의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표를 세기 시작했어요. 미국 3표, 일본 4표, 프랑스 2표, 영국 1표, 이탈리아 2표, 그리고 한국 18표.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30명 중 18명이나 한국을 선택했다니. 올해 우리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토르스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3명의 중국 학생들은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죠. 그들의 팔짱 낀 모습에서 여전한 불만이 느껴졌지만 다수의 결정에는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와, 진짜 한국에 가게 되다니. 제 옆자리의 한나가 흥분해서 말했었습니다. 요한나 덕분이야.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평범한 G7 국가가 아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평소 공부에만 집중했던 제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여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토르스텐 선생님이 종이 울리자 말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험이 어떤 추억을 만들어줄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렜어요. 3명의 중국 학생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는 한국이었으니까요.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된 그날 저녁 류웨이, 리밍, 장 신의 얼굴은 너무나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류웨이는 교실을 나가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었죠. 다음 날 아침 3명의 중국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늦게 교실에 들어왔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류웨이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 학생들에게 속삭였었어요. 제가 영어 문법을 복습하고 있을 때 교무실에서 토르스텐 선생님이 급하게 호출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시험 준비가 더 중요했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류웨이의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요한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리카, 류웨이 아버지가 학교 최대 후원자라던데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불안감이 밀려왔었죠. 류웨이의 부모님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사흘 후 점심시간에 류웨이, 리밍, 장 신의 부모님들이 모두 교장실로 향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었어요. 반 친구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요한나는 특히 침울해 보였었어요. 그녀의 한국행 제안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었죠. 다음날 오후 수업 중 토르스텐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수학여행에 관해 약간의 논의가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류웨이, 리밍, 장 신의 부모님들이 오늘 학교를 방문하셨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분들은 왜 하필 한국인가, 다른 더 나은 나라가 많은데라며 매우 강하게 항의하셨어요. 특히 학교 지원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역시 돈의 힘이 민주주의보다 강했던 걸까요? 법을 공부하고 싶은 저로서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설명했지만 처음엔 납득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류웨이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었죠. 하지만 토르스텐 선생님이 계속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 조카와 통화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조카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제 조카는 최근 DMZ 비무장지대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중국 학부모님들을 다시 학교로 초대했어요. 토르스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몇 가지 단어를 적었어요. DMZ 견학, 전쟁기념관, 평화통일 강연.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의 역사와 현실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류웨이의 아버지가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냉전의 산물인 분단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 큰 가치를 느끼셨습니다. 류 웨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었죠. 다른 학부모님들도 점차 이 교육적 가치에 동의하셨어요. 결국 그분들은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위해 한국행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교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요한나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 요청이 있어요. 우리는 DMZ와 역사 유적지 방문을 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루는 중국 문화 영향을 받은 한국 유적지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중국 문화 영향을 받은 한국 유적지라고?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결정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만족했어요. 류 웨이, 리밍, 장 신의 표정도 한결 누그러졌어요. 이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갑니다. 토르스텐 선생님이 기쁘게 선언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류 웨이, 리밍, 장 신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실망한 눈치였지만 부모님들까지 동의했다는 말에 체념한 듯 했습니다. 결국 가는 거네, 류 웨이가 나지막이 말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미 동의하셨으니 어쩔 수 없지. 리밍과 장 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어 보였었죠. 드디어 수학여행 당일이 밝았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저희 반 3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류 웨이, 리밍, 장 씨는 여전히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다행이었어요. 한국까지 비행시간이 10시간이나 된데 한나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었죠. 저는 토르스텐 선생님이 나눠주신 한국 가이드북을 펼쳐봤어요. 법조인을 꿈꾸는 저에게 분단국가의 법과 제도는 꽤 흥미로운 주제였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설레는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처음 가보는 아시아, 그것도 최근 독일에서 인기 있는 한국이라니.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모두 피곤했지만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어요. 와, 이게 공항이라고? 요한나가 감탄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야. 정말이지 인천공항은 프랑크푸르트 공항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시스템이 너무나 효율적이었어요. 공항 출구에서 밝은 미소를 지닌 금발의 젊은 남자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독일인이었지만 한국어가 아주 유창했어요. 그는 3년 전 한국사에 매료되어 서울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연결하세요.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를 자랑합니다. 류 웨이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중국보다 빠를까? 글쎄. 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몇 초 후와 정말 빠르네? 하고 놀라며 말했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저희 모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도시 경관, 현대적인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해요. 토르스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독일과 비슷한 분단 역사를 가졌지만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어요. 마르쿠스는 저희에게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고 인사할 때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이 예의랍니다. 마르쿠스가 시범을 보이며 말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서양인으로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예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류 웨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중국 예절이랑 비슷하네. 그냥 베낀 거 아냐? 리민과 장 씨는 킥킥거리며 동조했었죠. 첫날 저녁 저희는 한국 전통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어요. 테이블마다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의 특징이죠. 마르쿠스가 설명했었어요. 김치도 꼭 드셔보세요. 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그리고 불고기는 한국의 전통 고기 요리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예요. 고기가 너무 달달하네. 류 웨이가 불평했어요. 중국 고기 요리가 훨씬 다양하고 맛있어. 하지만 몇 입 더 먹더니 류 웨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맛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듯 했지만 그의 식사 속도는 점점 빨라졌었죠. 다음날 저희는 DMZ 비무장지대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토르스텐 선생님이 DMZ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DMZ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랍니다. 아이러니하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냉전에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DMZ에 도착하자 그 긴장감이 저희를 압도했어요. 북쪽을 바라보는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판문점과 제3 땅굴 견학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학생인 류 웨이는 여전히 별로야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함을 감추지 못했었죠. 이런 분단 상황이 언젠가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토르스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일처럼요. 저는 이곳에서 법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던 분쟁 해결과 평화 협상의 중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류 웨이 부모님의 요청으로 포함된 특별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광사를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서광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중국 불교 양식의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마르쿠스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단순히 중국 양식을 베낀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류 웨이와 중국 친구들은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찰로 향했어요. 우리 문화의 영향력을 보게 될 거야, 류 웨이가 으스대며 말했었죠. 서광사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건축물과 장식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마르쿠스는 건물의 구조와 장식에서 중국 양식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도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들을 강조했습니다. 보세요, 이 단청은 중국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 전통 목조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죠. 마르쿠스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지붕의 곡선미와 기둥 배치도 한국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고 있어요. 류 웨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마르쿠스의 설명을 듣고 서광사의 건축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예상과 다른 모습에 당혹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서광사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를 한국적 가치관, 즉 조화와 효,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신앙 공간으로 발전시켰어요. 마르쿠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었죠.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문화적 융합과 창조의 결과입니다. 리밍이 작게 속삭였어요. 이게 정말 중국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 맞아? 너무 다른데. 장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것보다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여. 류 웨이는 입술을 깨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감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서광사는 살아남아 한국인의 정신과 전통을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마르쿠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를 수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라는 증거죠. 저는 마르쿠스의 설명에 감탄했어요. 한국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류 웨이와 그의 친구들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어때? 서광사 어땠어? 제가 류 웨이에게 물었어요. 그냥 그래,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었죠. 우리 중국 것보다 별로야. 그냥 다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류 웨이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다시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영국에 가고 싶었던 저였지만 지금은 한국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싶은 저에게 이런 국제적 경험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일기장에 오늘의 경험을 적었어요. 오늘 서광사에서 류 웨이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다. 여행은 때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수학여행의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경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여행 나흘째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방문이 저희 일정에 있었어요. 토르스텐 선생님은 이런 교육 교류가 저희에게 큰 경험이 될 거라고 하셨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저희를 환영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독일어 발음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희를 강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짧은 환영 연설에서 그분은 한국 교육의 특징과 학교의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몇몇 수업을 참관했어요.
영어 토론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은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이 대단했어요. 저는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었죠. 점심시간에 저희는 학교 급식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정갈하게 차려진 한국식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한나가 놀라서 물었어요. 비빔밥, 미역국, 불고기와 여러 채소 반찬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첫 입을 떠먹자 저도 놀랐어요. 와, 정말 맛있다. 독일 학교 식당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심지어 류 웨이와 친구들도 불평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한국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었고 저희는 독일 민속 춤을 선보였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의 이름은 유라였는데 독일 법체계에 관심이 많다고 했었죠. 저희는 양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를 떠날 때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 언어 능력, 그리고 넓은 시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토르스텐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어땠나요? 인상적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학생들의 총명함과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급식은 정말 믿을 수 없이 맛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격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살던 곳이지만 이제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민주주의 상징 중 하나예요. 마르쿠스가 설명했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정치적 투명성과 민주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죠. 저는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건물들을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렇게 과거의 권력 중심부를 완전히 개방한 모습이 신선했었죠. 정말 대단해, 제가 감탄했어요. 법을 공부하고 싶은 저에게는 이런 민주적 변화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청와대 관람을 마친 후 저희는 근처의 통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르쿠스는 5명씩 그룹을 짜서 자유롭게 한국 음식을 체험해보라고 했었어요. 제 그룹에는 한나, 요한나, 토마스, 그리고 저희 반에서 한국 문화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미카가 함께했죠. 치킨과 떡볶이를 꼭 먹어봐야 해. 미카가 신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음식이래.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 저희는 미카의 제안에 따라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양념이 듬뿍 묻은 떡볶이와 바삭한 치킨 한 접시가 저희 앞에 놓였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 입안에 퍼지는 매콤달콤한 맛에 저희 모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한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었죠. 류 웨이와 그의 친구들도 근처 테이블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도 매운맛에 땀을 흘리면서도 정말 맛있다며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나나 우유를 마셔봐야 해, 미카가 또 제안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음료라고 해. 떡볶이 먹고 나면 꼭 먹어야 한대. 저희는 편의점에서 노란색 병에 담긴 바나나 우유를 사서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매운 떡볶이 후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었죠.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가 준비한 한국 대학들의 법학 프로그램 자료와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망을 보시고는 점차 이해해 주셨어요. 에리카,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지지해 줄게.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었죠. 국제 경험은 법조인에게 큰 자산이 될 거야.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가끔 류 웨이에게서 메시지가 오기도 해요. 놀랍게도 그도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놀라울 따름이에요.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죠.